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그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병 문제인데요. 오늘은 우리 삶과 정말 가까운 이 병원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정말 그렇죠.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입원했다. 그러면 환자 건강 걱정은 물론이고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. 이제 누가 돌봐야 하지? 이 막막함. 환자 회복만큼이나 이 간병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큰 스트레스고 또 현실적인 고민거리죠.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는요, 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개인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평균 11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약 2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. 와, 이 차이 보이시나요? 5배가 넘는 이 엄청난 비용 차이가 바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사실 지난 몇 년간 이런 엄청난 간병비 부담 때문에 정말 많은 가정이 힘들어했잖아요. 심지어 가족 중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간병실직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. 이게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이거든요.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. 쉽게 말해서요, 이제 보호자나 비싼 개인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대신에 병원의 전문 인력, 그러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서 수만 4시간 내내 환자를 돌봐주는 거죠. 당연히 건강보험도 적용되고요.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좋으냐? 일단 24시간 내내 전문가들이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요. 식사 챙겨주는 것부터 위생관리, 자세 바꿔주는 것까지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다 도와줍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외부인 출입이 줄어드니까 병원 환경이 훨씬 위생적이고 감염 위험도 낮아지죠.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아까 보셨던 그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환자도 가족도 마음 편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정말 좋은 제도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2024년, 바로 올해를 기점으로 아주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.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좋아지고 또 어떻게 더 넓어지는지 그 로드맵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변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딱 나와 있죠.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7월, 12월, 그리고 내년 1월까지. 와, 정말 꽤 촘촘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. 가장 먼저 올해 3월부터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.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이 서비스를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. 그리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지원, 이 보너스도 더 늘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더 많은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죠. 접근성이 정말 좋아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. 특히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, 바로 중증 환자들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올해 12월부터는 아예 원칙이 생깁니다. 병원들이 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수술 직후처럼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나 선망 증상 때문에 도움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게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냥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긴 거죠. 훨씬 환자 중심적으로 바뀐 겁니다. 그리고 이 원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.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이번 2024년 업그레이드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. 자, 그럼 이 전담 병실은 뭐가 다르냐?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. 인력 배치 기준을 보세요.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에서 12명 정도를 봤다면 이 중증 환자 전담 병실에서는요. 그 수가 4명에서 7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.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.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쏟는 관심과 돌봄의 시간,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준다는 뜻입니다.
물론 환자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려면 그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우리 간호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겠죠.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바뀐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거예요. 특히 간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간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팀 간호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로 규정했습니다. 현장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하는지가 훨씬 더 분명해진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신규 간호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육 전담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전에는 이 제도를 지원받으려면 병원 규모가 꽤 커야 했습니다. 최소 80개 병상 이상은 돼야 했죠.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이 숫자 40으로 줄었습니다. 절반으로 확 낮아진 거죠. 덕분에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중소병원들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이건 결국 간호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. 이것 말고도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더 촘촘해졌습니다. 예를 들어 간호사가 휴가를 갈 때 그 자리를 메워줄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요.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도 이제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. 이런 든든한 직원 시스템이 있어야 결국 그 혜택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번 모든 변화의 목표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, 특히 더 아픈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전체를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이렇게 간병을 점점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앞으로 병원에서의 돌봄,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?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